1996년부터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도하고 이 만성질환 발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본 거죠. 그랬더니 만족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차이가 크게 났는데 그 위험도가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주고 심혈관 질환 같은 어떤 고혈압이나 다른 여러 질환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신체 질환에 좀 취약해지는 노후가 될수록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혁규영입니다. 집단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단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 집단에서 어긋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행동,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지적받고 비판받고 비난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평가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평균 수명이나 다른 신체 질환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주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 1996년부터 여성들을 대상으로 3년씩 추적 관찰을 하면서 어떤 만성질환이 생기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20년 정도 지났더니 한 반 정도 만성질환들이 생겼는데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도하고 이 만성질환 발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본 거죠. 그랬더니 만족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차이가 크게 났는데 그 위험도가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연구 이외에도 인간관계가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주고 심혈관 질환 같은 어떤 고혈압이나 다른 여러 질환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자체가 중요하고 어떤 신체 질환에 좀 취약해지는 노후가 될수록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더 이 인간관계 자체가 나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느껴졌었는데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이제 가족, 일 이런 부분들이 커지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좀 줄어들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좀 나한테 독이 되는 해가 되는 관계를 하더라도 좀 억지로 끌어갔다면 더 이상 좀 그러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다 끊어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조금은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인 활동에 다 지장이 생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고 일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밖에 나가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신체 활동이나 사람 만나는 걸 일정하게 하시는 게 또 필요한데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게 된다면 계속 좀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 때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어떤 건지를 알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내가 힘들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적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이제 해결하는 어떤 심리적 기제, 방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어기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정신병적인 방어기제, 미성숙한 방어기제, 신경증적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 이렇게 얼마나 적응적이고 성숙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기도 하는데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투사 같은 방어기제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남한테 돌리는 건데요. 속담으로 설명을 드리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흔한 대표적인 투사의 예인 거고 여우와 신포도 우화를 보면 사실은 여우가 저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못 따서 내가 못 먹는 건데 저거 사실은 신 거야. 내가 안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합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미팅에 나가서 거절을 당했는데 사실 나도 원래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합리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성숙한 방어기제라고 한다면 유머, 이타주의, 승화 같은 게 있는데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라고 해서 어떤 웃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좀 이겨내는 이런 것들이 성숙한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미성숙한 방어기제만 많이 쓴다. 남 탓하고 화가 났을 때 바로 행동을 하고 이렇다면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방어기제들은 사용해 봐야지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난 방어기제 이런 걸 썼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지? 라고 돌아가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을 힘들어하는 사람인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나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나의 방어기제 그리고 내가 방어기제를 어떤 걸 쓰는지 좀 아시고 좀 성숙한 방어기제 쓰시면서 좀 원만한 인간관계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신건강, 정서 조절은 이후에 이제 평균 수명이나 건강, 신체적인 활동들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 정신건강이 어떤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건 잘 먹고 잘 자고 내가 취미나 관심사가 있는지 요거 3가지를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요즘 수면 어떠신지, 드시는 거 어떠신지, 요즘에 재밌게 하시는 거 어떠신지를 여쭤보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의 뇌의 기능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이제 손쉽고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면이 전과 분명히 좀 달라졌다. 잠드는 것도 힘들고 자도 좀 푹 자지 못한다.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 먹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입맛이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내 정신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이상이 있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시거나 상담센터에 가셔서 좀 체크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조금 아플 때 병원에 가야 좀 빨리 나을 수도 있고 좀 싸게 끝나잖아요.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가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싶으실 때 그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경보 단계로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리고 저리고 머리가 아픈 이런 증상들이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저항 단계를 지나서 탈진 단계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좀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탈진 단계에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연구로도 밝혀졌죠. 가장 좀 흔하게는 위염이나 위궤양, 어떤 심혈관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이런 쪽이 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역 체계에도 좀 영향을 줘서 자가면역 질환도 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적으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식이장애 등등 많은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무기력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울증의 어떤 초기 증상으로 무기력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내가 어떤 저항할 정도를 넘어서면 좀 무기력해지게 되는데, 그 정도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우울장애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력했을 때 좀 빨리 진단받거나 치료받거나 하실 필요가 있죠. 무기력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무기력해졌다, 번아웃이 됐다 라고 해서 병원에 오실 때 그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무기력해진 원인을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찾아내고 이거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좀 기력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요. 기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제 잘 먹고 이제 잘 드시고 그리고 사람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쉬지를 못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막상 쉬시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생산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데 허송세월 보냈어요 라면서 거기서도 자책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쉼에 대해서 다른 일들을 하고 나서 쉬시는 게 아니라 이 쉬시는 시간을 먼저 좀 확보하시라고 합니다. 쉬신 뒤에 남은 일을 조금 더 처리하셔라. 그렇게 해야지만 쉴 때 좀 마음 편안히 쉬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인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기력은 보통 이제 과로라든지 완벽주의적인 성향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오는데, 이 원인들에 따라서 이제 교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로 이제 사용하는 단어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건 해야지 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단어는 좀 빼고 생각하시도록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흔히 우울하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우울이란 감정은 슬픔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좀 극단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이 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를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 이야기할 때 디프레스드 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프레스를 보면 이제 프레스 아래로 압박을 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분이나 의욕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저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슬픈 감정뿐만 아니라 무가참이라든지 무만감,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라든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울증도 유형이 있는데 멜랑콜리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그런 우울한 기분, 슬픈 감정이 좀 주가 되고요. 불안형 같은 경우에는 단어 말 그대로 불안한 감정을 좀 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비정형 우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반응성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는 웃기도 하고 슬픈 일 있을 때는 좀 크게 슬퍼하기도 하고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또 이 비정형 우울증에서는 수면도 과수면을 하게 된다든지 드시는 것도 좀 많이 드세요. 많이 먹고 많이 자고 기분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주변에서 너 우울증 맞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게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뇌의 질환입니다. 단기간에 생긴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 이제 지속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혼자 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뭘 해봐야지 라는 어떤 의욕, 동기, 의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거 자체가 이제 우울증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간신히 힘을 내서 했다 하더라도 안 되거든요. 그럼 난 다른 사람들은 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난 이것조차 못하지? 라면서 다시 한번 자책을 하세요. 그러면서 더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스스로의
힘, 의지로 되지 않는 상태라는 걸 좀 아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그 진단 편람을 내거든요. 우울증은 이렇게 진단하고 뭐 양극성 장애는 이렇게 진단하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번 판까지만 봐도 화병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그대로 쓰여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화병이라는 거는 이 한국 어떤 이 아시아권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질환이라는 겁니다. 통계들을 보면 100명 중에 4, 5명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이런 화병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화병이 이렇게 한국 아시아권에 많은 건 그만큼 내가 이제 그 화도 나고 답답하고 짜증 여러 울분들이 있는데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예전에 보면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죠. 그래서 여성은 좀 다 참아야 되고 힘든 게 있을 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이제 나약한 거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좀 여겨졌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화라서 이런 분위기라서 내가 표현을 못했던 거구나. 그런데 지금 뭐 세상이 달라지고 이제는 좀 표현을 해도 돼 라고 일단 좀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참으면 되지 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정말로 내가 맞는지 스스로 이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당사자 말고 다른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얘기를 해보시면서 그 생각을 좀 교정을 해보시는 게 저는 먼저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 알아도 실제로 표현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 보통 이제 집안 내에서 남편에게 억눌려 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든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포고의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작은 것부터 꼭 화를 표현하는 건 아니더라도 자기 주장을 하는 연습, 거절하는 연습들을 좀 먼저 해보시고 그 뒤에 필요할 때는 좀 화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그럼 종이 같은 걸 막 찢는 거죠. 아니면 부드러운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통 같은 거를 입에 대고 소리 그렇게 많이 안 나게 해서 소리 지르시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화나는 감정들 다스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만 하더라도 내가 이게 이야기를 했다가 뭔가 약점으로 잡힐 것 같아서 상대방이 이걸 약점으로 잡고 나를 휘두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말씀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굉장히 공감받고 위로받고 이런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게 힘든 게 있으니까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 돼. 좀 꺼내놔야 돼. 라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숨겨야 돼 라는 것도 아니니까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이거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힘든 부분들을 오픈을 할 때는 단계적으로 해서 상대방이 수용을 하는지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힘든 점을 내가 알더라도 내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로 힘들지 않은데 내가 뭔가 좀 나약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더 꽁꽁 숨기거나 도움을 받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정말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그렇게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정도도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힘들면 그 힘든 게 맞는 겁니다. 너무 감춰놓지 마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